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발생하기 전에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하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 2%를 상회할 경우,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2%를 상회할 경우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조건부 제시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까지는 난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와 걱정거리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행동적인 부분에 있었을 때는 이것이 좀 느리게 발동이 걸리겠구나라는 점을 좀 넌지를 준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이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는 이 2%가 상회할 경우에는 위험자산에 대한 자산의 이동이 안전자산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고요. 코인 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주식과 앞으로 코인은 뗄 수 없는 관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채굴 쪽에 특향된 그런 회사들도 다 IPO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번에 코인베이스도 상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 주식의 영향성이 끼치게 되는데, 주식이 항상 금리 인상 때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많이 볼 필요성이 있겠고, 또 디커플링 때 됐던 부분과 커플링 때 됐던 부분을 또 보게 되면 하락 추세에 대한 확률을 또 뽑아서 보았을 때는 거의 하락의 커플링 때가 훨씬 더 잘 맞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메시지로 준비를 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센트 루이스 연은 총재 또한 인플레이션 리스크 발생 여부가 올해 말까지 확실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이 나왔고요. 뉴욕 연은 총재도 연준의 현재 인플레이션 대응 전략이 경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천천히 해라 라는 이야기인 것이겠죠. 그리고 보스턴 연은 총재 또한 경제 상황을 고려를 했었을 때 통화 정책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었고요. 국내 소식은 수출이 생각보다 잘 방어를 해줬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유로존 소식을 보게 되면 여기도 소매 판매가 나쁘지 않게 나왔다.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금 가격 추이가 요새 좀 재밌어요. 주요 연준 인사들이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에 진정시키는 발언을 하는 가운데 특별한 모멘텀 부재의 영향으로 어떻게 보면 1700달러 초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뭐 주로 나오는 뭐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보게 되면 실명 계정 거래소 사고 판다 정부의 암호화폐 경고 이유가 있다. 여러 가지 거래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유예 기간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개월 유예 기간을 주었고 그게 아마 9월 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인 거래소는 최대한 피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도 뭐 대표 뭐 어떻게 보면 3사 뉴스에서도 많이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죠. 기존에 소형 거래소 했다가 투자를 했는데 출금이 안 되더라. 그런 걸 좀 많이 부각화시키고 있는 이유도 다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락장 앞둔 비트코인 고점에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 부분이 나온 게 있는데요. 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매도 가능한 비트코인이 부족해졌다. 그리고 당분간 단기 하락과 행보가 있을 수 있다. 시장에 개미 투자자가 많기 때문이다. 단기적 하락이 발생할 염두를 두고 긴프에 대한 여력에 좀 신경을 쓸 필요성이 있다고 했지만, 저는 조금 이것은 너무 과하게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주장이 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저의 주장은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긴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긴프에 대한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면 좀 그렇겠죠. 근데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비트코인 자체 부분에 있었을 때 외국인에 있는
부분이 거의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짧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즈 덤트리 비트코인 ETF 검토 내용과 그리고 코인베이스 상장이 이제 곧 얼마 나오지 않았죠. 요게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 이제 오늘인데 요게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다 설명을 드렸어요. 뭐 스텔라, 그리고 USDC, 그리고 코인베이스, 골드만삭스 연합체계, 이런 부분까지 다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과 헤이비트 90억 규모의 시리즈 B 투자 유치와 루마니아 공립대가 암호화폐 입학금을 받는다라는 소식, 그리고 업비트 자체 디지털 자산 발행 안 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업비트 자체에서는 발행을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 최근에 뭐 알고 계시잖아요.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으면 이게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없는 형태로 해야 IPO 하기가 좀 편해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의 IPO를 하려고 해도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 쿠팡 첫 거래 NFT 출시 내용과 그리고 그레스케일 GBTC 프리미엄이 변화폭이 없다라는 게 좀 주요 내용이 좀 포인트고, 어떻게 보면은 현 시점에서 주도해주는 누군가 좀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매수세가 약간씩 좀 약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그레스케일에 대한 언급을 좀 해드린다라고 하면 신탁에 대한 거래 부분보다 오히려 최근에 알트코인에 대한 측면과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ETF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탁에 대해서에 대한 분위기가 어떻게 자리를 잡히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신탁에 대해서 물량에 대한 변동폭은 우리는 좀 주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난의 영업이익이 4.55억 위안에 도달을 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테더의 순 발행량이 작년부터 월 평균 16%씩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월 평균이 16%, 24%, 55%인데요. 이것은 뭐 그럴 수가 있죠. 바이낸스 자체적인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많이 확충을 하고, 그리고 그만큼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생태계를 좀 확장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눈에 띄게 보이는 건 시총 대비로 보았을 때 USDC에 대한 성장 동력이 좀 많이 눈에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또 있는 이더리움 베들리 하드포크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채굴풀 CEO가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은 사이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추세에 계속 한동안은 좀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언급을 좀 하기도 했었고요. 리플 투자사 테트라콘이 패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플에 340만 달러 소송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뭐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재상장 부분에 대한 느낌과 그리고 소송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소식과 뭐 이런 소식들이 나와 줌으로써 뭐 계속 힘을 받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가총액 USDT가 테더가 45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반대로 보게 되면 시가에 대한 시총의 규모가 천천히 늘어나는 건 좋은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뛰는 순간은 여러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에 대한 뭐 조심해야 될 주요 부분이 꽤 많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대목 중에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 가장 눈에 띌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반대로 급등이 크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어떠한 현상으로 볼 수가 있냐면 조사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 때도 그래 왔거든요. 2017년도 때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오면서 실제로 너희가 보유를 하고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이 들어갔죠. 그래서 천천히 늘어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난다는 점은 항상 누군가의 합리적인 의심이 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점의 태도에 항상 이런 추이가 조금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 소프트웨어 기업이 비트코인 채굴기 4,800대를 구입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는 뭐 보게 되면 예스맨이 생각하는 작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시나리오예요. 가상 시나리오죠. 가상 시나리오를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채굴기 기업에서 이런 형태가 보여주는 매체는 크게 주가 부양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그리고 해시에 대한 유지 부분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해시 싸움에 대한 왜 해시 싸움이 왜 일어나냐 말 그대로 그만큼에 대한 지분권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분권 그만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시 부분에 대한 파워를 내가 좀 더 많은 장악을 하게 되면 그만큼에 대한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에 대한 좀 장난칠 수 있으면 장난칠 수도 있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하려면 개입도 할 수 있는 그런 영향성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좀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좋게 보면 또 좋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은 약간의 해시 파워 경쟁이 조금 붙은 거 아닌가라는 측면도 좀 그런 생각도 또 들기도 했습니다. 뭐 그 전에 있었던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또 중복으로 설명을 안 하는 바예요. 그리고 이더의 시총 세계 30위 자산 반열 넷플릭스 토요타보다 높다 라는 것에 큰 상징성으로 이런 내용이 자꾸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CIA 국장이 비트코인 범죄 악용 실제보다 과장이 됐다. 그래서 앨런 재무장관의 전면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보게 되면 전 중앙정보국 국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짧게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HSBC가 암호화폐 직접 노출 및 관련 상품에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은행들은 투트랙 전략을 항상 구사를 하고 있죠.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뒤에 가서는 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뭐 국민은행이 이것으로 욕을 겁나게 처먹었던 2020년도 9월달 기사에서도 논란이 엄청 컸습니다. 이때는 진짜 논란이 컸어요. 왜냐하면 이때 해당 질병이 한창 심했던 때였고 그리고 그만큼 채용이 진짜 귀했던 시점이었는데 이때 보게 되면 서류 전형 한번 봐보세요. 디지털 사전과제 제출, 디지털 사전 연수, 비즈니스 관리, 어떤 비즈니스? IT 비즈니스, 프로젝트 관리,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이해와 활용. 이럴 거면 그냥 대놓고 그냥 IT 개발자를 뽑습니다라고 해야지 신입 행원 채용 공고라고 냈으니 논란이 크겠죠. 물론 취업 준비생 분들도 좀 이해력이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취업 시장에 대한 변화에 좀 둔감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존에 있는 은행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앞으로 기존의 은행들이 바뀌지 않으면 죽을 텐데 거기에 맞는 조건으로 준비했던 친구들은 거의 다 또 들어갔었을 거고 그렇지 못했고 그리고 미리라도 은행권 입장에서도 미리 그런 거에 대한 넌지를 좀 했으면 좀 논란의 여지는 없었을 텐데 행운이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 개발자를 뽑아버리니 욕을 겁나게 처먹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요. 여기에도 써져 있죠. 가뜩이나 채용문 좁아졌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 이 정도는 초보자급이 아니고 경력자를 뽑는 것 같다. 그리고 디지털 전문가 전용도 아닌 일반 행원인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죠. IT 전문가를 뽑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분야를 이렇게 뽑는 건 아니지 않냐.
라는 질타로 엄청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에서 시중은행들이 조만간에 디지털 지갑이 나오게 되면 시중은행에 대한 BIS 비율이 높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은행이 갖고 있는 자금이 다 어떻게 된다? 다 개인 지갑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자 놀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야, 너희 거래소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 은행한테 담보를 맡기는 제도로 그렇게 이미 전형을 바꿔놨죠. 그래서 은행이 어느 정도 숨 틔울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놨거니와, 그리고 은행은 이제는 은행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은행은 말 그대로 이제 핀테크 쪽이고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 금융 플랫폼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명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되어져 있는 은행들이 앞으로 자기에 대한 길로에 있어서 또 뚜렷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결과에서 승리한 자만이 또 살아남는 구도가 될 것입니다. 살아남지 못했던 쪽은 또 통합이 되겠죠. 과거에 은행이 여러 가지가 통합이 됐잖아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가 그랬던 모델이 있었기 때문이죠. 뭐 너무 말이 길었네요.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중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겉과 속은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 리플 가격 급등에 거래량도 급등을 했다, 검색량도 급등을 했다, 이런 부분은 뭐 기본이죠. 뭐 그만큼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트런의 주간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4월 6일 트론 스캔 부분에 있어서 209억 개를 돌파를 했고, 독립 주소에 265만 개가 돌파를 했다. 바이낸스 홍콩 시간으로 4월 6일 15시 기준으로 BTT 테더 1.25배 연구 마진 시작을 했고, 표준 계약은 스테이블코인의 마진으로 사용하는 선도 계약, 즉 스테이블코인 마진이 뭐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쭉쭉쭉쭉쭉쭉쭉쭉 내려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BTT 가격의 큰 변동으로 BTFS 팀은 11일 기준으로 마이닝 보상이 하루에 3천만 BTT에서 1,500만 BPT로 반감을 결정을 했다. 보상 계획 조정은 BTT 시장 유통량을 감소시켜서 가치를 높일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서 BTT가 엄청나게 또 영향을 받기도 했었죠. 그 영향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내용도 뭐 보게 되면 트론의 디파이 총 락업 가치가 중요하겠죠. 143억 달러에 달해 신기록을 세웠다. 그만큼 트론에 대한 락업 가치가 나와서 개수가 줄어들었죠. 한동안 묶이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상당히 그만큼 시중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트론에 대해서도 많이 올라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비트코인 ETF 주요 신청 리스트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보게 되면 많습니다. 뭐 바네크부터 해서 보게 되면 스카이브리치와 갤럭시 부분이 있는데,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인데, 이 중에 어떤 거라도 통과가 될 것인지 우리는 좀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피델리티가 하는 요 오리진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월 말에 1차 심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5월 달 중순 때까지는 시장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 때까지는, 그 후부터는 약간의 또 실망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또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이런 점을 보게 되면 2017년도 때와 약간 일정 스케줄은 좀 비슷한 부분은 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스텔라 소식 4월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만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도 스텔라 USDC 라고 되어져 있죠. 요 부분은 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긴 말 안 하겠고요. 여기서도 펀드 부분에서 프로젝트 좋은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키우고 있다 라는 점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 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요 부분이 되겠죠. 앞으로 아르헨티나 페소 스테이블 코인 부분에 있어서 아르헨티나에 대한 가치는 똥값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봐보십시오. 2018년도 때부터 별로 좋지 않았던 아르헨티나인데 뭐 그냥 팬데믹으로 더 그냥 골로 가버렸죠. 그냥 이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내려가는 부분. 그래서 오히려 코인 쪽으로 더 해서 넘어가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점도 좀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신흥국이나 경제에 문제가 발생했던 국가들은 거의 다 코인 쪽이 등락폭이 훨씬 더 높고 자기 나라에 대한 환율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코인 쪽이 더 나을 것이다. 그래서 뭐 USDC로 가든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아예 그냥 선택하는 비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이제 분위기가 좋으니까 오히려 그 자금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내버려둬도 상관이 없지만 투자 쪽으로도 좀 접근성이 더욱더 용이하다라는 점은 열려져 있죠. 그리고 스테이킹 자산가치 에이다 1위타란이라고 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락이 안 갈려져 있고 유인 방식이 간단하며 슬래시 위험이 없고 폴카닷은 있다. 에이다 장밋빛 미래가 앞으로도 보인다. 그 대신 뭐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홀더들이 그만큼 많이 지지해주고 믿고 따라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리플의 XRP를 믿으신 분들에 대한 팬덤층이 강하듯이 에이다의 팬덤층도 상당히 강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직결이 잘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해당 구독자님들이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메이저 코인,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뭐 등등, 뭐 라이트코인, 뭐 비트코인 캐시, 뭐 등등등 여러 가지에 있는 상위 메이저 코인 되게 재미가 없다 보니까 한동안 꽤 많이 재미가 없었죠. 그래서 언제 가요? 과연 뭐 괜찮을까요?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주셔서 그거에 따른 답변을 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바라보는 이것도 저의 제가 차트를 바라보는 시점 기준으로 설명을 하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는 추세의 도미넌스를 상당히 지금 중요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 기준으로 도미넌스가 이제 올라가는 배경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한동안 비트코인이나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 쪽으로 중대형 코인에 대한 흐름으로 바뀌는 시점을 아마 도래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총이 낮은 코인들은 좀 배제하고 시총이 높았던 코인들 쪽에 집중적으로 좀 보시고요. 아마 이게 이때쯤부터는 이제는 서서히 약간씩은 좀 올라오려고 할 틈이 좀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못해도 이번 주나 다음 주 때까지는 그래도 좀 이런 방향이 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그만큼 또 비트코인 마켓, BTC 마켓이죠. 즉, 뭐, 사토시 마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을 좀 많이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테더 마켓, 그리고 뭐, 대표적인 거, 우리가 보는 원화 마켓하고, 그 다음에, 사토시 마켓이 이렇게 있으면, 실질적으로 원화와 이 테더 마켓 부분을 보게 되면요. 어느 정도에 대한 마켓의 거래량 추이가 어느 정도 잘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거래량이 부족하고 시장에 대해서 외면받았던 부분이 이제 막 채워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좀 시총이 낮았던 코인들이 좀 많이 올라왔고 그게 회전이 되면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켓에 좀 부족한 마켓이 나중에 거기가 채워지면서 엄청나게 힘이 여기서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가 되니까 강하는 성향이 더 커지겠죠. 말 그대로 1 플러스 1 마이너스면 제로가 되겠죠.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드렸습니다. 즉 그러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항상 이 메꿔지는 BTC 마켓에 있는 사토시 차트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있었을 때 본인의 코인에 대한 차트 부분이 방향성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더는 좀 과하게 상승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이유는 아직도 NFT와 디파이가 그렇게 많이 시들시들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있는 생태계 시장이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그 기준점으로 매도 관점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겠거니와,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아직 더 올랐던 코인, 대형 코인, 더 올랐던 코인에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냐. 뭐, 대표적으로 뭐, 비케나 좀 올라오긴 했지만, 비케나 이오스 같은 쪽이 오히려 좀 덜 올라왔습니다. 이제 막 추세를 바꾸려고 하는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순간대부터는 좀 느리게 후행으로 올라가는 코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XRP나 뭐 대표적으로 뭐 이오스나 비케나 안 올라갔던 대형 코인들이 앞으로 좀 더 먹을 게 많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드리며 마무리를 좀 지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대비에 대한 추이도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시가총액에 대한 비 자체에서도 상식선이라는 게 있어요. 즉 절대로 이 친구에 대해서 우발적으로 이 친구와 이 친구에 대해서 거의 제끼는 경우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 라고 하면 그건 비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코인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포인트 하나, 아까 설명했던 테더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올라온다, 많이 찍어낸다, 갑자기 말도 안 되게 하루 만에 막 말도 안 되게 찍어내서 갑자기 순위가 올라간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좀 의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하반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떤 게 뜨냐, 뭐 익명성 코인들이 좀 뜰 확률이 꽤 높아요. 왜 그러냐면 내 자산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 됐든 간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에 있었을 때도 꼭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되겠지만 여러 유형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꼭 자산을 들키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약간의 법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뭐 익명성을 좀 더 좋아할 수는 있겠죠. 근데 FATF에 대한 유예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유예 기간까지 이제 진짜로 지나게 되면은, 그리고 익명성 코인이 갑자기 급증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부분 또한 약간의 역으로 이용을 했었을 때 그 수익분도 챙겨 먹긴 하겠지만, 반대로 시장이 이제 서서히 끝나는 시점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익명수 코인은 절대 전 세계에 있는 전부들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업비트나 빗썸 보면 익명수 코인 다 이렇게 좀 출연했잖아요. 그래서 해외 거래소 쪽에서는 아직도 잔류되어져 있는 게 있겠지만 그런 측면을 좀 항상 역으로 생각을 해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좀 역으로 잘 활용해서 좀 챙겨 먹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시장에 있었을 때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에 있었을 때 그게 어떤 형태로 빠져나가야지 본인이라면 막대한 돈이 있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그 돈을 어떻게 세탁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할까라는 생각을 좀 보세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도 어떤 게 가장 내 자산을 이동하기에 가장 편리하고 그럴 것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트래픽이 지금 생기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많은 TPS 부분을 소화하기에는 이론상 TPS와 현실은 상당히 괴리감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마무리로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의 끝은 똑같다. 왜냐? 모든 코인들이 실제로 플랫폼 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쪽에 뚜렷한 성과가 아니고 애매한 성과가 너무 많고, 실제 그게 그것으로 인해서 그게 잘 작동이 잘 돼서
그 코인이 급등했던 사례보다 시장의 추세가 좋아서 다 같이 올라왔던 패턴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시세에 대한 충동에 대한 이 거품이 빠지게 되면 일정 충격은 있을 거예요. 그것은 그 뒤에 하반기 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지금보다 녹화 시간이 벌써 30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또 말이 또 길어졌네요. 최대한 좀 줄여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만 제가 실시간 방송에 대해서도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인터넷에 대한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서 실시간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됩니다. 하더라도 끊겨서 여러분들이 싫어서 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할 것을 다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항상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떤 분이 또 그것을 물어보더라고요. 이때쯤 되면 예스맨님 꼭 실시간 방송 할 때 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